안녕하세요. 조청인입니다. 3월 22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월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나폴레옹 제국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 라인 연방의 구축, 다음으로 대륙 봉쇄령,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학습 개요는 사실상 나폴레옹 제국의 성격을 이해하는 거가 되겠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폴레옹 법전이기 때문에 이 법전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 멸망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세가 어떻게 보면 그 제도가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 멸망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륙 봉쇄령과 나폴레옹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나폴레옹의 말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모닥불을 가지고 왔는가, 장작불을 가지고 왔는가 싶으실 것 같아요. 이 나폴레옹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사실상 그 많은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원정에서 사실은 전부 다 모닥불을 피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를 일궈내죠. 그래서 한번 장작불로 해봤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나는 무정부 상태를 종결시키고 카오스, 즉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회복시켰다. 타고난 출생과 부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자들을 포상했다. 봉건제도를 폐지하였고 또한 종교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수립했다. 그 제도에 노쇠한 왕가와 투쟁을 하였으며 혁명을 숙청했다. 이 모든 것에서 이 나폴레옹 제국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무정부 상태를 종결시키고 질서를 회복시켰고 또 타고난 출생과 부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측면도 있어요. 또 봉건제도를 폐지했고요. 사실은 나폴레옹 주위에 이제 귀족들이 많았죠. 그 귀족들은 계속해서 봉건제도를 다시 복고시키자고 주장을 했지만 나폴레옹은 그것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종교를 믿던 상관없이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수립한 건 맞습니다. 구제도에 노쇠한 왕가와 끊임없이 투쟁을 했던 것도 맞고요. 혁명을 숙청했던 것도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폴레옹 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9년에 임기 10년에 제1통령에 취임하면서 사실상 통령 정부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3년 후인 1802년에 국민투표 형식을 빌려서
종신 통령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죽을 때까지 이 통령의 지위를 누린다는 이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국민투표에 의해 황제직위, 황제 칭호를 얻게 되죠. 이 1804년 이제 황제가 되면서 프랑스의 제1공화제는 붕괴되고요. 이제 제1제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802년에 아미행 조약으로 이루어진 잠깐의 평화도 1803년에 곧바로 깨지고요. 1814년까지 전 유럽은 그야말로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1805년에는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어 이 주도자인 영국을 정복하려던 나폴레옹의 야망은 저지되게 되죠. 유럽 대륙의 제국은 모두가 나폴레옹의 위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침략은 이제 혁명기의 봉건적 지배자로부터의 해방전쟁처럼 여러 국민에게 혁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대의 명분을 이 시기에는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이 나폴레옹 정복하에 여러 국민에게는 민족주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해방군인 줄 알았던 나폴레옹이 사실상 이 제국으로서 그리고 마치 식민지를 다루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민족주의는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의 지배를 전복시키려는 힘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망을 해봤고요. 이제 나폴레옹의 국내 정책을 좀 더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국내의 법제도 그리고 경제기구, 행정조직의 재건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재건의 기본 방침은요, 국민의 재반 요구를 억압하고 봉건적 여러 특권의 부활을 거부하면서도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이고요. 다음으로는 반교회적 태도를 지향하고요. 이 여러분들이 지향이라는 말과 지향이라는 말이 약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향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뜻이고요. 지향은 그쪽을 향해서 나아간다, 지지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개념적으로 오락가락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반교회적 태도를 거부하고 가톨릭 교회에 대해 보호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나폴레옹의 정책은 보수적인 농민의 환심을 사고 급진 사상의 전파를 견제하기 위한 이 다방면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족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망명지에서 귀국한 구귀족에게 본래의 칭호를 인정한 것이죠. 하층계급 출신자라도 부하로서 공적이 있었던 장군이나 정부 관리에겐 귀족의 칭호를 주어 수모하는 재정 귀족을 창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 제도를 구귀족은 구귀족대로 존립이 된 거고요. 또 새로운 신귀족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들을 제정귀족이라고 합니다. 이 제정귀족은 나폴레옹이 체제가 붕괴되고 심지어는 1870년 이 나폴레옹의 조카가 만들었던 제3제정 시기에도 귀족 칭호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870년 파리 고민 이후에 그리고 보볼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에도 이 의회에서는 사실상 왕당파와 또 아울러서 제3 7월 혁명 때 등장하게 되는 오를레앙파 그리고 보나파르트파 이렇게 세 왕당파가 다수당을 집권 세력이 되죠. 그리고 또 그들 간에 갈등도 많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1870년 대에는 이 왕당파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다수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는 이들 오를레앙파 그리고 부르봉파 그리고 이 보나파르트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화정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거는 다다음 한 6, 7주차 정도 수업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폴레옹 법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내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 사실상 나폴레옹 민법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804년 3월에 공표된 민법전은요, 총 2281개 이상의 법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명사상과 앙시앙 레짐 간의 결충안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혁명의 산물인 합리주의와 과거의 구체제의 상징인 권위주의적인 규율을 하나로 뒤섞어 놓은 법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내는 복종할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이 되겠죠. 여성에게 부차적인 지위만 부여했습니다. 아울러서 자녀가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요. 또 노동조합을 금지시키고 프랑스 식민지에 노예제도를 재도입하게 됩니다. 예, 자코벤파에 의해서 사실상 노예제도를 이제 폐지시켰죠. 노예제 폐지 선언이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 시기엔 오히려 이 프랑스 식민지에 노예제도를 재도입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아울러서 노동자가 경찰의 감시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예제도는요, 사실상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봉건제 폐지 선언이었죠. 봉건제 폐지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노예는요, 그 전에 이미 없지 않나요? 하는 여러분들의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계속 유지가 돼요. 노예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자코 벤파가 집권한 1793년에 이제 노예제 전면 폐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시기에 다시 재도입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혁명 이전 프랑스에는 단일화 사법체계가 부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프랑스의 경우에는 로마법이, 남프랑스의 경우에는 게르만법이 뭐 하는 식으로 사실상 단일한 사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혁명 때 14,400개에 이르는 방대한 수의 새 법령이 그냥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계속해서 통과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집대성해야만 하나의 단일한 사법체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민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민법전은 이 프랑스가 명확한 법률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의미했고요. 차후에 상법전과 형법전도 편찬됐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이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 법전에는요, 봉건제 폐지가 재확인됐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토지 증서라든지 토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증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증서가 같이 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고 대장의 신고를 국가에 신고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었죠. 사실상 그 재정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증서 부여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나폴레옹 법전에 의하면 장자 상속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장자 상속권은 폐지됐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녀 균등 상속이 아니고 남자 상속인끼리만 재산을 균등 상속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성에게는 부차적인 지위만 부여되었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발언권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연단에 올라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의 서명이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공동 서명이 필요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혼자 자유롭게 나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이제 가부장의 허가 하에서만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울러서 노동조합은 금지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도를 재도입하고 노동자들도 경찰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 나폴레옹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인 연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스부르크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에른과 바덴, 다시 말하면 독일 쪽에 지금의 독일에 해당되는
비롯한 많은 영토를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제국에 할양케 됩니다. 빼앗기죠. 1806년 바이에른, 바덴 등의 4개의 왕국을 비롯하여 공후국을 병합해서 프랑스 보호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황사도 있고 뭐 미세먼지도 있다고 그러더니 목에 아주 직격탄을 날려서 막 그냥 자꾸 끊어지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 프랑스 보호하에 이 라임 연방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위성국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만주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괴뢰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만주국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프랑스 보호하의 라인 연방, 괴뢰국, 위성국에 해당하는 라임 연방을 결성하게 되죠. 이 프란츠 2세로 하여금 신성 로마 황제주의를 포기하게 합니다. 이 프란츠 2세는 사실상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죠. 항상 이 반 프랑스 동맹의 선도주자로 나섰던 그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황제에서인 프란츠 2세가 이 황제주의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이 고대 로마로부터 이어졌던 이 로마 제국의 전통은 이제 여기서 끝을 보게 되죠. 자, 다음으로 대륙 봉쇄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영국은 프랑스의 최대 적성 국가죠. 하지만 이제 트라팔가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은 사실상 이 해전을 통해서 영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계획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영국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것을 계획하게 됐고요. 이 유럽 시장에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먼저 예나 아우어슈테트 싸움에서 프로이센군을 괴멸시킵니다. 자, 이미 오스트리아는 없어졌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없어졌고요. 이제 대표적인 적성 국가를 들자면 영국, 프로이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 당시까지는 아직 프랑스와 동맹 관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국가는 영국과 프로이센인데, 이 영국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등 뒤에 있는 프로이센을 먼저 괴멸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대륙 봉쇄령을 취하기 전에 이제 예나 아우어슈테트 싸움을 먼저 벌여서 프로이센군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를린에 입성을 해서 영국 제도는 봉쇄 상태에 있다로 시작되는 베를린 칙령을 포고하게 되죠. 그래요. 예나 전투를 통해서 이제 베를린으로 진격을 해서 프로이센마저 괴멸시킨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영국이 자유 나포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자유 나포령이라는 것은 적국 선박이라면 뭐 상선이든 해군 군단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잡아다가 그 포고에다가 결박시켜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07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베를린 칙령을 강화시킵니다. 영국에 대한 봉쇄 정책은 사실상 이미 자코뱅에 의해 채택된 전술이었고요. 정책이었고, 그것을 나폴레옹이 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국과의 통상 통신을 금지한다. 영국인은 발견되는 대로 포로로 하며 그 재산은 압수한다. 영국 및 식민지 산 상품은 몰수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봉쇄령은요, 프랑스 상품 제일주의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국 상품의 이미 대부분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죠. 이 당시는 프랑스가 이제 서서히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사실상 영국과 상품 경쟁, 이제 상품 우위를 누가 갖느냐를 두고 이 전쟁을, 이 상품 전쟁을 하던 그 시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륙 봉쇄령이 만들어짐으로써 프랑스의 상품들이 유럽 전역을 휩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나폴레옹 지배하에 있던 여러 나라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프랑스 상품보다 영국 상품이 훨씬 쌌죠. 거기다가 서로 유기적인 이 상품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이 노동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봉건적 질국에서 벗어난 나폴레옹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침투하고 민족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의식은 사실상 동호반복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의 자유 도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같은 배에서 나온 두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국경선은 나폴레옹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어졌어요. 나폴레옹이 그냥 여기는 뭐 위성국으로 하고 여기는 프랑스 직할지로 하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괴뢰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까 라인 연방뿐만이 아니고 여러 괴뢰국가가 형성되었죠. 전복지는 무단 전제주의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은요, 대부분 나폴레옹의 친인척들이 전복지의 왕이나 임금이 됐었죠.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 반개들이 유럽 전역의 이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에 대한 혐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더더욱이나 거기다 불을 지핀 것은 반프랑스적 행위는 가차없이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감정에 부채질하여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한 강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폴레옹 군대가 봉건제도에서 해방된 민중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진보한 사회제도와 병력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제 진보한 사회제도와 병역제도는 앞서 자코뱅 시대의 국민총동원령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성인, 즉 20세 이상의 성년 남성이면 무조건 군대에 가는 징집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한 요소가 나폴레옹 군의 승승장구를 가능하게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그 나폴레옹 군대 혹은 프랑스 혁명군과 맞서 싸우는 군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외국인 용병들이에요. 이 당시에 사실상 용병제도가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프로이센, 뭐 러시아는 아니고요. 뭐 영국 등이 대부분 징집제가 아니고 국민병이 아니고 사실상 외국인, 용병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형태로 병조를 충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왕조전쟁, 절대왕정 체제에서의 전쟁에서는 전면전이라는 건 없었어요. 막 우르르 몰려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뭐 이런 과격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잔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웃 국가에서 10원 임금 인상한다. 일당 10원. 만 10원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한국가에서 만 1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요. 그 다음날이 되면 그 상대 군주국에서 군주가 그러면 우리는 만 20원이야. 그러면 또 우르르 그쪽으로 가고요. 사실상 전쟁이라기보다는 돈 가지고 사실상 장난을 치는 어떻게 보면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 군대는 사실상 징집제로 이루어진 국민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 사실상 외국인 용병들과 싸우면 백전백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민족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자기들의 나라에서 외국 세력을 몰아내려는 민중의 기운이 높아지고 프로이센이 재빨리 이 징집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상 동유럽의 강국으로 우뚝 솟게 됩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쌓은 이 봉건제후의 용병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요. 이 프로이센의 징집제에 의한 프로이센 국민군과의 전쟁은 나폴레옹이 지금까지 싸웠던 봉건제후들의 이 외국인 용병과는 차원이 달랐죠. 프랑스에 대한 여러 나라의 반감을 더욱 키운 것은 대륙 봉쇄령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스스로 몰락을 재촉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앞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에 밀이나 보리를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값싼 면방직물을 수입했던 그러한 자연적인 시장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실상 밀 수확은 많이 됐는데 이게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밀값은 자꾸 떨어지고 농민들이 아주 죽을 맛이죠. 그런데 다른 물가는 또 올라요. 프랑스산 면방직물은 이 당시 영국에 비해서 훨씬 비쌌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사실은 영국이 앞서기 때문에 영국계 자연스럽게 들어와 줘야지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이 프랑스가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프로이센이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 틸리트 조약을 강요당했던 이 프로이센은 이 프랑스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과 프랑스 관리의 식민지 총독의 횡포에 시달림을 당하게 되죠. 이 프랑스 점령군은 이 약간의 개혁과 봉건 규정 및 교회의 특권 폐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센인들이 이 약간의 개혁과 봉건 규정 및 교회의 특권 폐지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프랑스 편을 들지 않았죠. 이 프로이센의 지도층은 프랑스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력 배양과 이를 위한 행정개혁 및 군제개혁을 꾀하게 됩니다. 슈타인은 이 예나 전투 패전 후에 내정개혁을 건의하게 되죠. 농노 해방과 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단행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 독일의 경제력이 산업 생산량이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앙, 지방,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슈타인은 프로이센의 근대화에 진력했으나 이 나폴레옹의 탄압으로 프로이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슈타인의 계승왕 하르덴베르크는 슈타인의 개혁안을 충실히 실천해 나갑니다. 엄격한 농노해방령을 실시하고요. 농노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을 탄압하게 되는 그러한 엄격한 농노해방령을 실시하고 이 도시의 자치권과 시민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울러서 조세제도의 개혁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부국강병을 진척시키죠. 이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1세는요, 알렉산드르 1세라고도 하죠. 알렉산드르 1세는 이 프랑스가 점차 동유럽 쪽으로 진출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 당시에는 동맹국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가 프로이센까지 점령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바르샤바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이제 곧 이 총행구의 방향이 러시아를 향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 영국에 다량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 봉쇄령에 의한 경제적 타격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1811년 알렉산드르 1세는 대륙 봉쇄령을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리죠. 나폴레옹은 러시아에 무력 제재를 가하기 위해 자기 지배하의 각국의 병력을 할당해서 50만 대군을 이끌고 이 1812년 6월 러시아로 진군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격돌을 피해 이 후퇴를 거듭했었죠. 사실상 청야 작전이라고 하죠. 들판을 깨끗이 비우는
그야말로 이 노략질할 물건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채 그냥 후퇴만을 거듭하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이 청야작전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던 전술이기도 하죠. 고구려 시대, 이 고려 시대에 사실상 이 대륙의 세력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고구려군과 고려군이 가장 애용하던 전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제법 추위가 길죠. 뭐 올해는 아주 추웠죠. 영하 20도라는 말이 뭐 심심찮게 들리던 강추위가 뭐 한 20일 가까이 뭐 했었죠. 그 정도로 춥기 때문에, 물론 영하 10도지만 춥기 때문에 이 가능한 전술이긴 하죠. 여하튼 뭐 몽골족이 들어와도 그렇고 어떤 중국의 수단군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여하튼 들판에 곡식물은 다 태워버리고 산성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그런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약간 옆으로 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러시아군은 격돌을 피해서 계속 후퇴를 거듭했죠. 그래서 9월 14일에 마침내 전쟁다운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모스크바로 입성하게 됩니다. 요 한 10일 정도에 한번 교전이 있긴 해요. 교전이 있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죽긴 했지만 뭐 러시아 측에서 전면전을 감행한 건 아니고 모스크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겁을 준다, 뭐 그런 의미, 우리도 살아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전이 있었지만 여하튼 나폴레옹이 물리치고 모스크바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들어온 이틀 후, 그러니까 9월 16일 밤부터 모스크바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4일간이나 계속 탄 끝에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면서 사실상 이 보급이 불충분했던 나폴레옹 군대에게는 상당히 재앙이었죠. 도시에 남아있는 걸로 군량미를 좀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전략이 무색하게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면서 있던 먹을 거도 전부 잿더미가 됐죠. 곧이어 몰아닥친 한 10월경에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무서운 한파 속에 10월 달부터 이제 모스크바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죠. 프랑스나 이 유럽 쪽에서는 이 시기에 비가 오면서 뭐 영하로 떨어지진 않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 온도가 높을 때죠. 한 10도 안팎은 되는 무렵인데, 이 9월달, 10월달 되는데 벌써부터 이 무서운 한파가 불기 속에서 프랑스군은 군량마저 부족해져 다수의 동사자와 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추위 동장군이 나타나자 러시아군도 이제 맹렬한 반격을 개시하게 되고, 프랑스군은 지리멸멸한 상태에서 이제 패주를 거듭하게 되죠. 어, 4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주차 과제를 내야 되는데, 다음 수요일 날 강의에서 주차 과제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낼 내용이 궁색해요. 그래서 주최 과제는 다음 이 수요일 날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핵심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나름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제1제정의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라인 연방의 구성이 가지는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